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인류는 앞서가는 누군가가 반드시 나오고 그 뒤를 따르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런 뒤에는 모든 인류가 먼저 갔던 그 사람의 자리에 도달하게 되고 그러는 사이에 또다시 누군가 앞서가는 사람이 나오고 뒤따르는 사람이 나오고 하는 식으로 진화 발전을 해왔습니다. 아마도 초기 인류는 먹고 사는 문제, 즉 생존이 가장 시급했을 거예요. 수렵을 하고 무리 생활을 하고 이동을 하면서 살았겠죠. 당연히 그때에도 지도자, 리더가 있었을 테고요. 그러나 우리가 역사라고 부르는 건 뭔가 과거의 흔적, 유골이나 유물 같은 것들이 있어서 그 당시의 생활을 유추할 수 있거나 기록이 남아있어서 그것을 통해서 그 당시의 생활이 어땠을지 유추할 수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거죠. 인류 초기의 흔적들은 매우 단순했을 겁니다. 문자를 사용한 뒤로 기록을 남길 수 있었을 테니까 문자가 만들어진 초기에도 그다지 복잡한 것들이 만들어지기는 어려운 환경이었을 거예요. 그렇게 수천 년에서 길게는 10,000년 정도 세월이 흐른 뒤에 인류는 산업혁명을 일으킵니다. 제가 이 산업혁명을 꼽는 이유는 이때부터 이 지구별의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산업혁명도 일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조건이 필요했죠. 인류사에서 가장 큰 분기점을 꼽자면 인쇄술의 발전으로 교육의 혁명이 일어난 것하고 또 인쇄술 덕분에 지도를 다양으로 생산할 수 있어지면서 항해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대륙과 대륙을 이동할 수 있어진 것이 또 하나고 또 그렇게 집약된 지식의 힘으로 산업혁명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인쇄술이 왜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냐면 일단 지식정보의 독점에 누수가 생긴 거죠. 그 전까지는 기껏해야 필사본 정도로만 유출이 되던 그 성경이 인쇄술에 의해서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면서 교회의 권력이 무너졌죠. 이 종교에 묶여있던 유럽이 왕권이 강화되고 제국의 시대로 갈 수 있었던 것도 교회의 힘이 약해지면서부터였으니까요. 물론 이슬람과의 전쟁도 한몫을 했죠. 덕분에 동방의 기술과 지식 같은 것들이 유럽 사회에 전파가 되기도 했고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교회에서 해방된 유럽은 더 많은 사람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면서 자본가들도 만들어졌고요. 또 항해술의 발달로 촉발된 교역은 점점 더 많은 자본을 생산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렇게 축적된 자본은 기술과 발전을 도약시키고요. 급기야 산업혁명까지 이어졌으니 확실히 이 세 가지는 인류사에 새로운 도약을 만들어내는 발판이 되었다고 말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라드 다이아몬드의 총균세와는 좀 다른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것이 바로 그 교육입니다. 만약에 민중이 교육을 받지 못하고 계속 무식한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면 오늘날과 같은 세상은 결코 올 수 없었다는 거죠. 즉 인류가 생존의 시대를 넘어갈 수 있었던 건 결국 지식과 정보가 교육을 통해서 보편화될 수 있었던 것에 있다는 거죠. 말은 복잡하게 했지만 한마디로 말해서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어진 건 지식과 정보 그리고 교육 덕분이었다는 말입니다. 일단 우리나라만 봐도요. 조선시대까지는 사대부 양반들이 아니면 글을 배울 수가 없었죠. 비록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창제하셔서 만 백성이 글을 알게 하셨으나 어차피 그 시절의 사람들은 신분제에 가로막혀서 글을 알아봤자 써먹을 일이 없으니까 조선시대 내내 거의 모든 백성들이 글을 모르는 까막눈이었죠. 이 한반도에 살던 사람들도 이 문맹에서 벗어나게 된 건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전쟁 이후입니다. 초등학교의 그 전면적인 의무교육화 그리고 문맹 퇴치를 위한 캠페인으로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글을 배울 수 있게 된 것이
이 반만년 한반도의 역사를 뒤집어버리는 엄청난 사건이 된 거죠. 전 세계에서도 가장 가난했던 우리가 40년 만에 가난과 굶주림에서 벗어나 한강의 기적을 만들고 올림픽을 개최하고 전 세계 10위권에 드는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건 바로 교육의 힘이었다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의 부모님들은 자신들이 배우지 못했던 그 한을 자식들에게 되물려주지 않기 위해서 정말 피눈물 나는 세월을 살았죠. 비록 생활 형편이 어려워서 일찌감치 산업 현장에 뛰어들었던 분들도 야간학교나 근로자학교 같은 곳을 통해서 학업의 끈을 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대부분 고등학교까지는 나온 양반들이 80%는 넘어섰을 겁니다. 그 결과 일단 이 나라에선 문맹이 사라졌어요. 이건 전 세계를 살펴봐도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이 문맹이 심한 나라들은 일단 개발이 힘들어요. 실제로 그 기아와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한 나라들 대부분 문맹률이 상당히 높죠. 아프리카가 그렇고 인도와 동남아의 저개발 국가들이 그렇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일단 못 먹고 못 살아도 일단 글을 배워야 뭔가 미래를 꿈꿀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간단해요. 뭘 알아야 뭔가를 해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현대사회에서 인간 발달의 첫 단계를 꼽으라면 바로 글을 아는 것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글을 알아야만 지식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는 폭이 넓어진다는 거죠. 이해가 좀 되시겠나요? 이것이 21세기 지구별에서 인간 발전의 첫 번째 단계일 겁니다. 말을 하고 글을 읽을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 다음 단계로는 우리가 할 일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저 아프리카가 발전을 못하는 이유는 사실 간단해요. 할 일이 없어서예요. 우리나라도 과거에 농사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시절이 있었죠. 한국전쟁이 끝나고 난 뒤 폐허가 된 이 나라를 재건하고자 정말 애를 썼지만 나라에 돈이 없으니 뭘 할래야 할 수가 없었죠. 나라에 돈이 없으니 뭐 국민들이야 말해서 뭐 하겠어요. 기껏해야 나무를 베서 땔감으로 파는 정도의 일도 마다하지 않던 시절이었으니 말이죠. 남의 집 식모살이도 했고요. 먹여주고 재워주면 남의 집 살이를 하던 시절입니다. 일이 있어야만 배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대한민국의 교육 시스템이 만들어진 이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뭔가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먼저 뭔가를 배워야 한다는 착각에 빠져버렸습니다. 이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로 나오는 시스템이니까요. 그러나 이 학교 교육 시스템은 이론 공부에 불과합니다. 진짜 공부는 사회에 나와서 일을 하면서 배우는 것이죠. 일을 하면서 벌어지는 환경 속에 더 큰 공부들이 있습니다. 사실 좀 더 엄밀하게 얘기를 하면 학교 공부의 진짜 배기는 인간관계를 만들어가는 연습에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완전히 이 부분이 무시되고 있죠. 인간이 인간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기술은 어려서부터 주변 사람들과 친해지고 깊어지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즉 예절과 매너 그리고 인성교육이 빠져있는 학교 생활은 안고 없는 찐빵인 거죠. 이 인간관계를 잘 만드는 사람은 이 사회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갑니다. 당연한 결과인지도 모르죠. 그러나 또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인간관계를 잘 만들 수는 없어요. 이것도 그 타고난 재주와 자신의 업력, 그래서 살아야 할 인생의 모습이 다 다르기 때문에 누구나 친화적인 성격으로 살아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누구나 자신이 좋아하고 재미있어하는 분야는 있죠. 그 분야를 통한 활동에 인간관계를 맺지 않고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아주 기본적인 태도는 배워야 한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상대가 하는 말을 듣고 내 의사를 표현하고 하는 의사소통이 걸기적거리지 않아야 우리가 편안하게 살 수 있으니까요. 문제는 우리가 할 일이 있어야만 이런 문제들도 고민을 할 수 있는데 이 할 일이 없으면 미친다는 겁니다.
멀리 아프리카를 볼 필요가 없어요. 지금 당장 대한민국을 보자고요. 먼저 그 청년들의 쉬었음 인구의 증가를 보면 청년들이 할 일이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보통은 일자리가 없는 게 아니라 힘든 일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젊은이들을 뭐라고 하는데, 만약에 힘든 일을 시키면서 살 아이들을 키우려고 했다면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많은 교육을 시키면 안 됐던 겁니다. 기껏 잔뜩 가르쳐 놓고 아이들에게 힘든 일을 하라고 하면 그걸 할 사람은 없습니다. 잘 가르치고 잔뜩 배우게 해놨다면 그에 맞는 일자리도 같이 만들어줘야 하는 거죠. 그런 일자리에 쓰려고 잔뜩 가르친 게 아닌가요? 지금 대한민국에는요, 우리들이 잘 가르쳐 놓은 아이들이 할 만한 일이 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은퇴 세대들. 이 양반들 100세까지 살아야 하는데 할 수 있는 일자리가 있나요? 은퇴 세대들은 더 미칩니다. 왜? 일단 몸이 말을 듣지 않아요. 힘든 노동은 할 수가 없죠. 더군다나 이 세대들은 모진 풍파를 다 겪으면서 성장을 해서 아이들보다도 훨씬 고급진 인력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단순 노동을 시키면 참 뭘 어쩌자고 하는 건지 말이죠. 지금은 회사들이 필요한 노동은 AI와 로봇으로 대체가 가능해졌습니다. 점점 그쪽으로 갈 거예요. 더 이상 인간의 노동이 필요하지 않은 세상은 이미 열렸습니다. 지금은 시작에 불과하죠. 지금 이 지구별의 거의 모든 돈들이 이 산업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이 말은 더 이상 빠꾸가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니 대한민국에서 노동자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럼 이제 인간이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아무도 이 문제를 건드리지 못하고 있죠. 대안이 없는 겁니다. 이미 잘 나가는 사람들은 AI와 로봇 산업으로 편입을 해버렸죠. 그러지 못한 사람들만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할 일 없는 인간은 지옥을 살게 됩니다. 아프리카는 지금까지 자신들이 할 일을 만들어내지 못해서 지옥을 살고 있고요. 대한민국도 우리가 할 일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지옥문이 열립니다. 이미 열리고 있죠. 이 문제의 심각성을 메이저에서 얘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저는 더 신기합니다. 재미난 건 아프리카에서 필요한 일자리와 대한민국에서 필요한 일자리는 완전히 다릅니다. 아프리카는 노동을 통한 일자리라도 필요로 하고요. 대한민국은 노동을 하지 않는 일자리가 필요로 하죠. 뭔가 연결고리가 보이지 않으세요? 대한민국에서 지금 사람이 없어서 일을 못하는 곳이 있다면 이 일들은 전부 다 아프리카나 저개발 국가로 가면 되고요. 우리들은 그 일을 하면서 우리들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고요. 요거 좀 그림이 그려지지 않으세요? 난민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이제 이미 난민의 시대는 열렸는데 우리는 이 현상을 보면서도 이게 뭘 이야기하고 있는지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난민들의 대부분은 전쟁 난민이나 내전 난민들입니다만 그 중국 같은 나라에서도 또 남미의 여러 나라에서도 미국으로 들어가려고 늘어선 난민들을 보면 단순하게 전쟁 난민만을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일단 난민이라는 건 자기 나라에서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어서 다른 나라에 가서라도 살아남겠다는 그 절박함을 갖고 있습니다. 생존의 몸부림이죠. 그러다 보니 이게 인도주의적 관점으로 볼 때는 난민을 추방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도 참으로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 될 겁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도 또 미국에서도 난민을 매몰차게 내치지는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영국이나 미국은 매몰차게 난민을 추방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정책을 선택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걸 잘 살펴봐야지만 해법이 보입니다.
미국도 그렇고요. 영국도 그렇고 오랜 시간 공을 들여서 나라를 건설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회관계망, 사회안전망 같은 것들도 잘 갖춰졌고요. 교육 시스템도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질 높은 수준의 생활을 하고 있죠. 교양도 매너도 있는 사회입니다. 이런 곳에 저 중국에서 막 건너온 사람들이나 또 남미에서 막 넘어온 사람들이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사람들은 그 사회에 편입될 수 있는 수준의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이걸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나라의 중국 관광객들을 한번 보자고요. 그들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가 어떤지. 그나마 그 관광객들은 난민보다는 나은 수준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중국 내에서도 상류층과 하층의 차이가 날 텐데 그들은 그나마 상류층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에요. 좀 뭔가 그림이 보이고 이해가 되세요? 유럽이 지금 난민이 일으키는 사건 사고로 몸살을 앓고 있어요. 난민들 때문에 정말 못 살겠다며 국민들이 일어나고 있죠. 이 말은 맑은 물에 구정물이 들어와서 물을 흙탕물로 만드는 걸 국민들이 도저히 지켜볼 수 없다는 말이에요. 어떤 양반은 이 어떻게 사람을 또 그렇게 표현하냐고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아니 자연적인 현상을 비틀어서 인도주의적으로 표현을 한다고 이 문제가 해결이 되냐는 거죠. 오히려 정확하게 표현을 해야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그나마 보이는데 말이죠. 난민을 수용하려면 난민들을 교육시키는 교육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이 사회에 섞여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교육 말이죠. 그러기 위해선 일자리가 필요로 하죠. 단순한 일자리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고차원적인 일자리를 줘도 못해요. 단순하지만 먹고 살 수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발전된 사회에 살아가기 위한 교육도 동시에 받아야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거 어디선가 많이 보던 장면 아닌가요? 대한민국이 짧은 시간에 고도 성장을 했던 그 경험들이 바로 이 난민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 키워드라는 사실이 보이세요? 아마도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이거 하라고 하면 정말 신나서 할걸요. 왜냐하면 이미 다 경험을 했던 일이거든요. 우리가 이미 다 해봤던 거. 그래서 너무너무 잘 아는 그거. 그것을 가르쳐주는 일이라면 은퇴 세대들이 맡아서 할 만하지 않을까요? 일단 난민들에게 청결을 가르쳐주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겠죠. 청결과 위생. 이거 대한민국 국민들보다 잘하는 나라 없을걸요? 그 아이들 엉덩이 찰싹찰싹 때려가면서 씻기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자는 거죠. 못 먹고 못 사는 나라에는 이런 것도 교육이에요. 우리들이 교육에 대해서 너무 고차원적으로 생각들을 하는데 우리가 그 50년대부터 사회운동으로 했었던 그 캠페인 그게 교육입니다. 우린 이런 과정을 다 거치면서 성장을 했던 거예요. 이제 좀 이해가 되세요? 난민들에게 필요한 교육이 어떤 것인지. 이 교육이 없으면 난민들은 전 세계 선진국들에게 정말 골칫덩어리가 됩니다.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정말이지 난리가 아닐 겁니다. 이 난민교육 시스템을 만들어서 선진국에게 수출을 하면 이것도 대박이 날 아이템이 될 겁니다. 그리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난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드는 환경이 필요로 하겠죠. 그건 역시 교육과 일자리입니다. 애초에 그 저개발 국가들에게 맞는 일자리와 교육 환경이 있었다면 난민은 애초에 생기지 않았을 테니까요. 그리고 이건 그 시장 개발에도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지금 우리들이 그 중국 시장, 인도 시장 하면서 시장이 큰 나라들을 찾아다니고 있잖아요. 그 동안에는 그 나라가 개발을 하려고 노력을 하니까 그 시장의 잠재력 가능성을 보고 들어갔다가 그 나라가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오니까
된통 서리를 맞고 철수를 하는 짓을 반복해 왔습니다. 중국도 그랬고요. 베트남도 그랬죠. 인도 역시 지금 시장만 보고 들어갑니다만 저는 인도에서도 결국 똑같은 일이 벌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럼 왜 이런 문제들이 생겼을까요? 간단해요. 시장이라고 보고 오직 돈 벌 생각으로 들어간 결과입니다. 접근부터가 틀려먹었다는 거죠. 이기적인 사람들이 이타적인 사람보다 사는 게 더 힘들다는 거 아세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잘 사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아요. 결국엔 고립이 되고 혼자가 됩니다. 사는 게 더 힘들어지고요. 우리 사회에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반열에 오르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사회에 뭔가 공헌하는 걸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죠. 시장이 있다고 그 시장에 가서 돈을 벌겠다는 마인드의 접근은 그 나라에 대해 그리고 그 시장에 대해 엄청난 신뢰입니다. 먹이를 찾아서 산기슭을 헤매는 하이에나랑 뭐가 달라요? 쫓겨나는 게 너무 당연한 거죠. 우리가 어떤 나라에 갈 땐 그 나라를 이해하고 그 나라를 사랑하고 그 나라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접근을 할 때 환영을 받는 게 아닐까요? 제가 하는 말이 좀 이상한가요? 이건 우리의 인간관계에서 가장 기본적인 태도가 아닐까요? 이 정상적인 이야기가 어떻게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라고 하는지 저는 오히려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우리가 아프리카에 갈 때는 그 나라에 필요한 것들을 들고 가는 거지 거기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들어가니까 아프리카 사람들이 외부인들을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중국도 그랬고 베트남도 그랬고 인도도 그래요. 참 우리나라 사람들 어쩌다가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 말이죠. 그 자본주의의 가장 큰 폐단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개인주의. 우리들이 한참 성장을 하던 80년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구 사회의 가장 큰 단점을 뭐라고 했는지 가족 중심의 나라에 그 개인주의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나라는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하는 그 서구 사회의 쓰레기까지 수입을 해서 이 사회에 만연하게 된 거예요. 오히려 선진국들은 자기들의 문제점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해서 가족의 해체를 막았는데 우리나라는 오히려 그걸 방치해 온 결과 오늘날과 같은 상황이 된 겁니다. 이해가 좀 되시겠어요? 대한민국의 가족 해체를 막지 못하면 지금처럼 저출산과 세대 갈등으로 이 사회가 병들어요. 인생 말년은 고독사로 귀결이 되고요. 아니 인류가 만든 21세기는 상생의 구조로 만들어졌는데 우리들은 어떻게 거꾸로 개인적으로 사는지 말이죠. 똑같은 일을 해도 우리들의 생각만 바꾸면 그 일이 보람 있는 일로 바뀐다는 이 간단한 원리를 어떻게 해야 우리들이 이해를 하게 될지 말입니다. 이 이야기를 해볼게요. 스님 두 분이 계세요. 한 분은 목청도 좋고요. 노래도 잘하고 그래서 연불 소리가 정말이지 너무 듣기 좋은 분이 있고요. 다른 한 스님은 노래도 못하고 목청도 그냥 그래요. 대신 이 양반은 불경을 많이 공부해서 그 불경이 어떤 뜻인지 너무 잘 아시는 분이에요. 이 두 양반이 연불을 하면 신도들이 누구를 좋아하냐면 그 목청 좋고 소리 좋은 스님이 하는 연불을 더 좋아합니다. 그러나 저는 오히려 목청도 별로고 소리도 그저 그런 그 스님이 한자 한자 정성스럽게 불경을 읊으면서 하는 연불에 신들이 더 크게 반응하는 걸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 뜻을 알고 그래서 그 불공을 드리는 중생들의 근기를 이해하시는 분이라서 그분이 드리는 연불이 더 나은 결과를 낳는 건 당연한 게 아닐까요? 이 목청 좋고 소리 좋은 양반은 소리를 가지고 놀지 그 뜻과 의미를 깊게 고민하지 않게 되거든요. 그거 안 해도 사람들이 좋다고 난리 났는데 뭐하러 자기가 그런 수고스러움을 하겠어요. 결국엔 연불산매에 들어서 선정에 들어가고
신과 교류하고 불공의 공덕을 쌓은 분은 후자의 스님이셨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전국의 스님들을 망쳐놓는 건 결국 그 절에 다니고 있는 신도들이지 말입니다. 아무리 중생이라고 해도 자신들이 만든 결과는 결국 자신들이 고스란히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좀 되시겠어요? 같은 일을 해도 누가 어떤 생각으로 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전혀 다르게 됩니다. 다시 우리들의 이야기로 돌아와서 우리는 일을 하면서 배우고 성장을 합니다. 이 말은 이 사회가 거대한 학교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접한 환경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라서 이 사회 환경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느냐로 배움의 단계도 달라집니다. 아프리카에서 배우는 환경과 미국의 뉴욕에서 배우는 환경은 하늘과 땅 차이란 말이죠. 1950년대에 태어난 사람이 배운 환경과 2000년대에 태어난 사람이 배운 환경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말이고요. 인도의 어느 이름 없는 시골에서 할 수 있는 일, 필요한 일과 대한민국의 서울에서 할 수 있는 일, 필요한 일은 전혀 달라요. 그 수준 차이가 엄청나다는 말입니다. 그곳에 필요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이 선진국과 저개발 국가에서 필요한 것들이 서로 맞물려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인간이 배우고 성장을 해서 결국에 최종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란 게 뭘까요? 바로 가르치는 일입니다. 모든 사회활동을 마치고 그동안 자신이 배운 것을 후대에게 물려주고 가는 거죠. 지금 이 대한민국의 은퇴 세대들이 해야 하는 일은 바로 이겁니다. 다시 노동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현장에 뛰어드는 그런 미련맞은 짓이 아니라 자신이 살아온 인생을 반추해보고 그래서 자기 인생을 잘 정리해서 그것이 필요한 후대들에게 물려주고 가는 일을 해야 자기 인생을 제대로 살았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경험과 내 지식이 필요한 것은 이 나라 대한민국이 아니라 저기 저개발 국가들에 몰려 있다는 거고요. 우리들은 가난한 시골 마을에서 태어나서 대도시로 가서 공부를 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 성장을 한 뒤에 이 지구별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지금 이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이 지구별의 모든 활동과 관련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물건 가운데 오롯이 대한민국에 국한된 제품을 사용하는 사람이 있나요? 없습니다. 우리는 이 지구별이 활동 무대예요. 이 지구별에서 수많은 것들을 공급받아서 살아가면서 이 지구별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면 그 빚은 어떻게 갚으려고 그러는 건지 말이죠. 우리가 그 영계의 세상에 있다가 겨우 빚을 갚을 기회를 부여받아서 태어난 사람들이 빚은 갚지도 않고 잔뜩 빚만 진 인생을 살다 가겠다고요? 이 자연에서 그걸 허락할 것 같은가요? 지금처럼 살면 이 자연의 혹독한 시련을 고스란히 겪게 됩니다. 정말이지 먹은 거 다 토해내라고 말이죠. 이게 보이지 않는다는 말인가 참. 제가 거듭 말씀드리잖아요. 할 일 없는 노년은 지옥이라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을 찾아야 하는데 우리가 할 일이란 게 대한민국이란 자그마한 땅덩어리에 있지 않고 이 지구별 차원의 생각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니, 전 세계에서 만들어낸 지식을 먹고 성장한 사람들이 전 세계를 위해서 일을 해야만 겨우 그 빚을 갚을 수 있도록 이 세상이 설계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들의 자식은 우리가 필요 없어요. 우리를 좋아하지도 않고요. 우리가 하는 말을 그저 잔소리로 듣습니다. 그런데 저개발 국가들은 그렇지 않죠. 내가 하는 말이 너무 필요해요. 내가 아는 지식을 필요로 하는 건 선진국도 대한민국도 아닌
저개발 국가들이에요. 아니, 내가 가르치는 걸 받아들이는 곳에 가서 가르쳐야지. 내가 하는 이야기를 듣지도 않는 곳에서 아무리 떠들어봐야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죠. 이 원리가 좀 이해됐으면 좋겠는데 말입니다. 정말 희한한 일이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학교라는 곳을 들어갔는데 대뜸 우리는 민족 중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고 말합니다. 조상의 빛난 얼을 오늘에 되살려서 안으로 자주 독립을 완성하고 밖으로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때라고 가르칩니다. 그때는요,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거의 꼴찌에 가까운 정말 못 사는 나라였는데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 사회 공부까지 다 마치고 나니까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둘째 가면 서러울 정도로 잘 사는 나라가 됐고요. 우리의 목소리에 전 세계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기 시작을 했어요. 이게 우리가 자주 독립을 완성하고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정말 기가 막힌 우연 아닌가요? 그런데 이게 정말 우연일까요? 우리가 정말로 이 사명을 띠고 태어난 사람들은 아닐까요? 문제는 우리가 자주 독립을 못했다는 것에 있죠. 이 자주 독립이 뭘까요? 우리가 부모 밑에서 성장을 하다가 독립을 하게 되는 상황을 한번 봅시다. 결혼을 하고 분가를 했다고 독립을 했다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고요. 우리 인간의 독립은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말을 하는 정신적인 독립이 이루어져야 비로소 독립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기의 생각,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들은 전 인류가 만든 지식을 먹고 성장을 했습니다. 다 성장을 했다면 우리들이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뭔가를 꺼내놔야겠죠. 그런데 우리들은 그런 우리들의 정신이 있나요? 지금 이 사회에서 이야기하는 거의 모든 것들은 자주 독립된 생각이 아니에요. 여전히 부모 밑에서 있는 아이처럼 소크라테스를 얘기하고 니체를 얘기하고 막스와 사회주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들의 이야기가 없죠. 우리는 아직까지 자주 독립을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대한민국은 광복을 한 적이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정신이 여전히 미성숙하다는 말이고요. 이해가 좀 되세요? 우리들의 생각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뛰어넘어야 합니다. 개인주의의 병폐도 치유를 해야 하고요. 그런데 우리들이 이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이 경험한 것들 속에 이미 답이 다 있어요. 모르는 게 아니라 관점을 비틀어 버린 거죠. 우리의 태도가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답을 정해놓고 기준을 정해놓고 쳐다보니까 답을 못 찾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들이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완전히 해체해서 다시 쌓는 작업이 필요로 합니다. 자, 보자고요. 인간은 누구나 행복해지길 원합니다. 그쵸? 이게 본질이에요. 나머지는 그것을 향해서 가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일들이죠. 우리는 그동안 어떤 방식을 선택해야 행복해질 수 있을까? 내가 하는 일이 행복에 이르는 일일까 하는 고민을 일평생 해온 거예요. 그 결과 우리 인간이 행복해지는 길은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인간이 홀로 행복해지는 길은 없다는 것은 이미 증명이 됐고요. 우리들이 이 세상에 빚을 갚기 위해 태어났다는 것도 이미 증명이 다 됐습니다. 내 빚을 갚는 길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길밖에 없다는 것도 이미 다 증명이 된 것들입니다. 내가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돕기만 하면 그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잘 살면서 나에게 고마움을 느끼고 나를 존경하고 하면서 자신들도 그런 삶의 태도를 만들고 성장하고 이렇게 우리들의 태도가 바뀌면서
이 사회가 그런 식으로 변해가면 비로소 행복이라는 것을 맛볼 수 있어진다는 거죠. 이것이 대한민국의 자주 독립된 정신입니다. 바로 홍익인간 정신 말이죠.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는 이 정신이 바로 우리들의 자주 독립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인류 공영에 이바지하는 것까지 갔을 때 우리들은 인류로부터 진 빚을 갚을 수 있어지고요. 인류 사회로 존경을 받을 수 있고요. 비로소 행복에 이를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거 못하면 우린 죽어서도 눈을 못 감고요. 살아서는 우리가 할 일을 하지 못해서 지옥을 경험하게 됩니다. 늙어서 할 일이 없는 지옥 말입니다. 이해가 좀 되시겠나요? 인간의 최종 발전 단계는 여기까지 가야만 합니다. 너를 위해 살기만 하면 내 삶은 스스로 있다는 이 말이 이해가 된 인간이 가장 성숙된 인간의 모습이고요. 아이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행복하세요.